이렇게 책 두 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음, 지난주에 우리가 거인들의 명문장, 그 전주에 우리가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을 만났지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의미도 있고 무게감도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책은 뭐 그렇게까지 막 의미부여할 일은 없고 그 가슴에 맺혀진 어떤 상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에 드는 거 메모하셨다가 오늘 내일 양일간 주말에 다니시면서 만나게 되는 새싹, 만나게 되는 꽃 또는 이미 져버린 꽃, 이런 것들을 만날 때 뭔가 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리더가 책을 되는 읽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되는 어, 것이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리더는 책을 읽는다. 네, 책을 읽는 것은 자랑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읽는 것이다. 책을 읽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책을 안 읽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네, 그런 마음으로 특히나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것은 책을 읽을 때 저자의 권위에 기죽지 마라. 저자가 하는 말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니 그 사람의 주관이나 가치에 매몰되지 마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책을 바라보자. 뭐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도서는 꽃샘 바람이 흔들린다면 너는 꽃,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 하는 두 현존하는 아주 걸출한 두 시인이 쓰신 책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 꽃샘 바람이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쓴 유시화 시인 잘 아시죠? 가장 영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시에 녹여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되죠. 늘 뭐 인도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분이시고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시는 분인데 대표적인 시집으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이런 등등의 시집을 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는데 이번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뭐 이런 시집들. 뭐 하여간 이분은 새로 시집이 나오면 제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소개를 해드렸던 그 시인이십니다. 자, 이분이 썼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원체 유명해진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면 흡사 시 낭송하는 분처럼 멋있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시는 뭐 거의 그죠? 너무나 멋진 문장이죠.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무슨 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인데 여기 보면 물속에 물만 있는 건 아니죠. 하늘에도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나만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막 흔들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다, 뭐 피곤하다, 뭐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바깥에 있는 나를 막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살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과 환경이 봄에 많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는 꽃을 보면 잠시 쉬고 싶고 뭔가 노래를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내 밖에 있는 내가 바빠가지고 막 뛰어다닌다고 그걸 못 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서운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내 안에 있는 나를 많이 만나시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다. 자, 다음에 또 하나 시를 만나볼까요? 이건 이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후회하지 마라. 과거에 영매이지 마라. 이런 류의 수필이나 어떤 책을 쓰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심리 쪽에서 나오는 책들은 거의 다 이쪽인데 시인은 그런 이야기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모든 것들을 간명하게 말을 해버리죠.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예, 뭐 시 내용을 안 읽어봐도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어,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시죠.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봄에 누구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실 일이 있거든. 만나면 또 보나보나 옛날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새는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네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 딱 이렇게 멋스럽게 한 말씀 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자, 다음에 소금. 이 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액체 중에 가장 귀한 액체가 뭐가 있죠? 눈물, 그리고 땀, 그죠? 그리고 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냄새가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땀 냄새가 나든 피 냄새가 나든 아니면 눈물이 나든 이 세 가지는 하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약간의 그 혜택들 그 속에는 반드시 이런 소금과 같은 어떤 것들이 이 뒤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이재덕 사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 모든 꽃나무는 홀로 봄아리 하는 겨울, 봉오리를 열어 자신의 봄이 되려고 하는 너의 전생에는 안으로 꽃 피려는 노력과 바깥으로 꽃 피려는 노력 두 가지일 것이니 꽃이 필 때 그 꽃을 맨 먼저 보는 이는 꽃나무 자신, 꽃샘 추위에 시달린다면 너는 곧 꽃 필 것이다. 감사합니다. 꽃샘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면 너는 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는 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시는 네 번 쓰여진다고 합니다. 네 번. 네 번. 그래서 처음에 시인이 시를 착상할 때 한 번 쓰여지고 그걸 실제 글로 표현할 때 한 번 쓰여지고 그것이 출판사에서 인쇄가 되어 가지고 책으로 쓰여질 때 또 한 번 쓰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독자에게 읽혀질 때, 그 읽혀지는 순간 다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는 네 번 뭐 이렇게 그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시를 읽어도 독자들마다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글이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야생화. 만약 원한다면 야생화처럼 살라. 단 꽃을 피우라. 꼭 다음 봄까지 살아남으라. 이 명령조로 글을 써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나를 생각해서 뭔가 명령을 내려줄 때 굉장히 기분 좋지 않던가요? 그죠? 반드시 살아남아라. 이런 말. 그죠? 어, 반드시 야생화처럼 살라. 반드시 꽃을 피워라. 명령이다. 다음 봄까지 반드시 살아남아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만약 원한다면 야생화처럼 살라. 이것도 자녀분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탁 던져주면 굉장히 멋진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 음, 지금 정원영 선생님이 댓글에다가 채팅창에 어떤 상황 처지에도 꽃 같은 인생 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따라야 말씀을 문자로 카톡에 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서로 시 읽을 때마다 느낌들을 공유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진실, 한 사람이 진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이 진실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한 마리 새의 지적임만으로도 눈꺼풀에 얹힌
어둠 밀어낼 수 있으므로 꽃 하나가 봄 전체는 아닐지라도 꽃 하나만큼의 봄일지라도. 이 시도 멋진 시죠. 한 사람이 진실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다음 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가난. 가난하다고 해도 너는 아주 가난하지는 않다. 가령 아무 가진 것 없이 파란색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 파랑색에는 1000개의 파랑이 들어있다. 다른 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다의 파랑이 있고 감정에 따라 변하는 하늘의 파랑이 있다. 전혀 파랑해 보이지 않지만 파란색이 없으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하는 색도 있다. 밤을 지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투명에 가까운 파란 새벽도 폭풍을 이겨낸 파랑도 너의 것이고 어린 시절 가졌던 짙은 파랑과 사춘기의 창백한 파란 혈관도 너의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도 너는 아주 가난하지는 않다. 그런 것 같죠? 이것도 색깔을 쭉 나열시키다가 마지막에 네가 가난하다고 해도 아주 가난하지는 않다. 뭐 굳이 직위적으로 해석을 한다 해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요. 그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난하다고 해도 너는 아주 가난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긍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시를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김 원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거나 말 주변이 부족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속된말이 사랑,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에서 머뭇거리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 안에서 홀로 견디는 법과 자신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겨울이 그 가슴을 영원한 거처로 삼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봄 또다시 색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야. 몇 년 동안 한 번도 노래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새들이 그 마음속 음표를 다 물고 갔다고 넘겨져서는 안 된다. 외로움의 물기에 젖어 악보가 바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동행 없이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톨이의 길을 좋아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길이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으나 가슴 안에 아직 피지 않은 꽃들만이 그의 그림자와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봄을 기다리며. 네. 하고 싶은 이 중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자신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동행 없이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톨이의 길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 다음에 봄을 기다리며. 그렇죠. 혼자 어디 이렇게 걸어가면 뭔가 누가 막 나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다고 해서 외톨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말주변이 부족하거나 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 단정 짓지 마라. 이 말도 우리 경상도 분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나이든 부부가 같이 살면 적막강산이고 그 와이프가 먼저 죽고 남편만 살아 있으면 막막강산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남편만 죽고 여인만 할머니만 살아 계시면 뭐 금수강산이라고 하던가 그러던데 이게 부부가 같이 있어도 적막강산이 있어. 적막이 그러죠. 그러면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거나 말주변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오해받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글이어서 굉장히 또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외부에 나가셔가지고 어제 제가 그 가다가 보니까 고목나무가 있더라고요. 고목나무에 싹이 피고 거기 꽃이 피고 한 것들이 있어서 잠시 이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싹하고 할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그죠?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터의 문장. 흉터는 보여준다. 내가 상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내가 상처를 이겨냈음을 흉터는 말해준다.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럼에도 내가 살아남았음을 흉터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다. 흉터는 뭐에 지워지지 않는다? 물에 지워지지 않는다. 흉터의 문장. 이 시도 완벽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완벽한 고통. 흉터는 작은 다음에도 전율하고 숨이 멎는다. 상처받는 일을 잊지 말라고, 영혼을 더 이상 아픔에 내어주지 말라고, 나의 흉터를 내게 보여달라. 나는 내 흉터를 보여줄 테니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흉터를 흉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그 상처가 남긴 흔적이 흉터잖아요. 그런데 그 흉터가 어쩌면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의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자, 떨림. 이 시를 우리 정원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를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두 번째 올린 문자는 아까 전에 책을 어떻게 하신 말씀을 받아 적다가 놓쳐가지고요. 네. 책 출처가 아마 원장님 아마 그냥 말씀 구두지 싶은데 그걸 좀 어떻게 문자로 좀 남기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좀 새기고 싶어가지고요. 책이 뭐였더라 하여튼. 자, 읽으세요. 네. 네. 떨림. 손가락을 못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면 그 순간 손가락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존재가 깊이 상처 입어 날개가 부러지거나 심장에 금이 갈 때 너는 비로소 너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너는 비로소 너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우울대를 다쳐 바람으로 대신 우는 물새처럼 차갑고 고독한 행성 가장자리에서 별똥별 빗금으로 금간곳 꿰매며 다시 삶에 놀라워하며 뭐 어디 찔리거나 이렇게 손을 베어 보면 그 순간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죠. 앞전에 우리가 만났던 내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감사하고요. 다음에 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둘레에 보이지 않는 원을 그려가지고 있다. 자신만 겨우 들어가는 새둥지 크기의 원을 그린 이도 있고, 대양을 품은 만큼 흙등고래의 거대한 원을 그리는 이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올 동심원을 그린 이도 있다. 다른 원과 만나 어떤 원은 더 커지고 어떤 원은 작아진다. 부서져서 열리는 원이 있고 부딪혀서 더 간단해지는 원이 있다. 나이와 함께 산처럼 넓어지는 원이 있고 5월 붓꽃 하나 들여놓을 데 없이 옹색해지는 원이 있다. 저마다 자기 둘레의 원 하나씩 그려가지고 있다. 생을 마치면 마침내 소멸되는 원을. 꽃은 무릎 꿇지 않는다. 꽃책에서 배운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타이에 의해 무릎 꿇어야만 할 때에도 고개를 꼿꼿이 쳐든다는 것. 그래서 꽃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 시도 이런 거 정도는 짧은 시니까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워질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꽃을 표현하는 건 뭐 꽃은 피라고 해서 피지 않는다. 꽃은 시기하지 않는다. 속은 꽃은 장미꽃을 호박꽃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호박꽃이 장미꽃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꽃은 어떤 말을 붙여도 다 성립이 돼요. 그죠? 뭐 피라고 해서 피지 않는다. 뭐 때가 되면 알아서 핀다. 뭐 어떤 말을 붙여도 꽃은 그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흡수해내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이 꽃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항상 뭘로 놔야 되죠? 당신도 꽃이다. 여기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자, 기억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오래된 상처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쓴 시인을 기억한다.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 많은 것이 자신이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한 시인을 기억한다.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고 쓴 시인을 기억한다. 끝까지 울면 마지막 울음 속에 웃음이 숨어 있다고 말한 시인을 기억한다. 꽃은 절정의 순간에 마지막을 예감한다고 쓴 무명 시인을 기억한다. 사람에 빠진다는 것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쓴 시인을 기억한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혹시 뭐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문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오래된 상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지 좋은 것만 사랑하는 걸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 저기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 저 말은 멋진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누가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 문장을 한마디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마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
이렇게 한번 보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혹시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있죠? 아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고 합니다. 이번에 상처가 아마 더 높이 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보내주시면 네, 좋아할 것 같고, 끝까지 울면 마지막 울음 속에 웃음이 숨어 있다. 이것도 울다 울다 지치면 결국 제일 밑에는 웃음이 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반의적인 것 같은데도 우리 늘 만나고 있는 그 쇼펜하우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 없는 웃음이 없고 웃음 없는 울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웃기 때문에 울음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울기 때문에 웃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파고 들어가도 결국 두 놈은 만나게 돼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꽃은 절정의 순간의 마지막을 예감한다. 화무 11홍이다. 그죠? 호문 화가도 1, 2번이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꽃을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이게 꽃이 피어봐도 열을 피는 거죠. 근데 백일홍이라고 왜 100일 동안 피는 꽃 있잖아요. 그 꽃만 백일홍이고 나머지는 다 11홍입니다. 그러니까 그 꽃은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진다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죠. 가장 절정의 순간에. 사람에 빠진다는 것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쓴 시인을 기억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시도. 자, 저녁기도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를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 김성곤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녁 기도,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길끈이 약해 잘 무너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가시뿐 아니라 꽃에도 약합니다. 애로움에도 약하고 그리움에도 약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에도 약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에도 약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사랑에도 약하고 미움에도 뼈저리게 약합니다. 말 주변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저항하는 것에도 약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약합니다. 진실에도 거짓에도 약합니다. 그러니 많은 해답을 가진 자를 멀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와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혼자인 것에도 약하고 함께인 것에도 약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에도 손을 거두는 것에도 약합니다.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시작에도 약하고 끝에는 더 약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죠? 나는 길이끈이 약해서 잘 무너진다. 가시뿐 아니라 꽃에도 약하다.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약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약하다. 사랑에도 약하고 미움에도 뼈저리게 약하다.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미워할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많은 해답을 가진 자, 똑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와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혼자인 것에도 약하고 함께인 것에도 약합니다. 그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힘들고 또 어디 가서 어울리려고 하면 그것도 또 요즘은 또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면 그냥 진짜 친한 사람 한두 사람하고 있는 게 편하지. 막 사람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은 또 그렇게 썩 와닿지도 않죠. 이제 이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꽃의 결심. 꽃은 피어도 죽고 피지 않아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것이면 죽을 힘 다해 끝까지 피었다 죽으리. 이게 꽃의 결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어도 죽고 피지 않아도 죽는다. 슬픈 것은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헤어진 방식 때문이다. 목련꽃 필 때쯤 이따금 혼잣말하네. 슬픈 것은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헤어진 방식 때문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 다른 방식으로 헤어지는 것이라고. 그것만이 옛사랑을 구원할 수 있다고. 왜 근데 목련꽃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을까요? 목련꽃은 헤어지는 방식이 달라요. 목련꽃은 그냥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미련을 가지고 막 애달파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꽃은 목련꽃은 그냥 송이채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래서 헤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어때요?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이렇게 헤어질 때 보면 목련꽃처럼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위에 뜬 안 떨어지려고 빠둥거리다가 이렇게 막 바람 불어가 막 씩 날아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헤어진 방식이 더 슬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재 많이 얻으셨죠? 이제 오늘 밖에 나가시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옷 보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이 자식아 바등거리지 말고 그냥 툭 떨어져라. 아, 그건 뭐 아쉽고 달달거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자, 수련은 물 속에서 목말라 한다. 유시아 시인의 그 시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게 거의 뭐 그냥 그대로 가슴속을 후벼 팝니다. 그죠? 수련은 물 속에 들어앉아서도 목말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여기 수련은 물 속에서도 목말라 한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면 희망도 더 높이 고개를 쳐든다. 그렇게 수련은 세상을 치유하러 나온다. 오히려 물이 줄어 심장을 덜 누르면 어느새 자신 속에 잠겨 절망이 고개를 쳐든다. 수련에게서 배운다. 포옹.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포옹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 나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유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름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 같은 데 가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나름대로 시를 보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서사해 놨는데 눈발 한두 점 어디로 내려앉을지 몰라 서성이는 12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노숙자 차림의 여인이 찾아와 자기를 한번 안아달라고 했다. 희끗하게 헝클어진 머리에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신발을 신고 두 팔 벌린 채 어서 내가 안아주기를 기다렸다. 거부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위해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냐고 물었다. 여기 완전히 그대로 패부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어떤 노숙자가 날 좀 안아달라고 해요. 근데 그 순간 멈칫했겠죠. 예, 이거 안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을 벌려고 혹시 나 아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저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당신이 시인인 건 알지만 껴안는데 꼭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마디 탁 뱉어버립니다. 꼼짝없이 이제 KO된 거예요. 내가 누구 한번 안아주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찬바람에 튼 땀을 하고서 나를 쳐다보고 서 있는 그녀, 겹겹이 때 묻은 옷 껴입고 양말조차 신지 않은 여인, 내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얼마나 오래 내 심장이 정지했는지 나는 모른다. 마침내 나도 두 팔 벌려 그녀를 껴안기까지 내 근육은 긴장하고 엉덩이는 약간 뒤로 빠진 채 어색하고 두 팔은 경직되었지만 헐거인처럼 껴입은 옷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근육은 완벽하게 이완되어 있었으며 온몸의 세포가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나와 포옹하고 있는 순간에는 부서진 자아와 삶 같은 것도 사라져 마냥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오래 내 심장이 뛰었는지 나는 모른다. 마침내 그녀가 두 팔을 풀어 부드럽게 나를 놓아주면서 됐어요.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하고 말하기까지.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느낌 있으실 텐데 그 요거는 나중에 애프터 할 때만 나눠보시기로 하고 멈춤새는 가장 풍요로운 자, 다음에 잠깐 멈췄다 가야해. 잠깐 멈췄다 가야해. 내일은 이 꽃이 없을지도 모르거든. 오늘 가시다가 잠깐 멈췄다 가세요. 예. 내일은 이 꽃이 없을지도 뭐 여기서 나온 말들이 뭐가 있죠? 어제 핀 꽃이 오늘 핀 꽃이 아니고 오늘 보는 꽃이 내일 보는 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탄생합니다. 자, 비밀. 내가 세상에 등을 돌렸다고 당신은 말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냉정하다고 당신은 느낀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열정을 찾은 것이다. 내가 비현실적이라고 당신은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현실에 눈뜬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당신은 오해한다. 나는 다른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거 외워두셨다가 나를 이 첫째 줄로 공격하거든 누군가가. 세 번째 줄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변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외워두셨다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것에 즐거움을 잃었다고 당신은 단정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기쁨을 가슴에 품은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날 나무란다. 나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나를 나무라는데 나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에 한번 이 함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스터디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사랑한다. 오늘은 나의 목, 내일은 신의 목. 이것도 제목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나의 몫이고 내일은 신의 몫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의 아침을 맞이할지 못할지는 내 몫이 아니고 신의 몫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해를 보면 그냥 뭐 또 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감탄해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 달에 관한 명상. 이 시도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네. 완전해야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너의 안에 언제나 빛날 수 있는 너를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너보다 더 큰 너를. 달을 보라. 완전하지 않을 때에도 매 순간 빛나는 달을. 어떻게 하늘의 달을 보고 이쪽으로 글을 써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얼핏 보면 그렇죠. 달이 완전한 밝음의 어떤 것은 아니죠. 그죠? 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달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밝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자, 여기까지가 유시아 시인의 시였고요. 이제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꽃을 보던 너를 보다 뭐 꽃에 관련된 시를 뭐 가장 많이 쓰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분. 이번에 우리 채팅방에 보니까 이정숙 사장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눈물바다를 이루셨다고 글을 올려놓으셔서 마침 또 꽃을 주제로 하고 해서 제가 매칭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죠. 교장 선생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의 개인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제가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인의 개인사하고 그 사람이 쓴 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편견이 작동돼요. 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정에 있었으니까 그런 시를 썼겠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시가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축소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태주라는 사람이 쓴 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자기 아내에게 쓴 시입니다. 이 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써봤나요? 시를. 아내가 이제 이 나태주 선생님의 아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병과 함께 낙과 함께 산 여자예요.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던 그런 여자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고 있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런 기도문을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그 운전도 할 줄 몰라서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고 지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살려고 할까? 그러니까 그죠? 어, 어, 자, 아무튼 찐본 김경미 김진철님 화면 좀 저게 무슨 말이죠? 누가 보내신 거구나. 자, 이게 기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또 이게 많이 보시죠? 어디 이렇게 어떤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보면 이 그림이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미국의 1918년에 미네소타주의 그 어떤 그 사진사가 찍은 건데 그 어떤 노인이 이렇게 신발 털개라는 걸 이렇게 가판하는 들고 다니면서 파는 어떤 노인이 식당에 들어오더니 저 빵 하나를 시켜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이제 사진 대회에 출품해가지고 입상을 하게 되고 그 사진사의 딸이 실제로 이걸 유화로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알려진 그림인데 저 빵 하나를 놓고도 감사해 하는 저 모습 저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지랄을 하죠. 그러니까 막 진수성찬을 차리고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오고 막 살이 디릭디릭 쪄도
맨날 불평불만이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혹시 저 그림 하나 사다가 집에 걸어 놓으시고 누가 불평하거든 그림을 봐라 이렇게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남편이 그렇게 시를 쓰니까 아내가 또 답을 해요. 답을.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나태주 시인에게 아내가 쓴 답글입니다. 뭐 내용을 여기 보면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운전 못한다는 걸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느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혹시 오늘 서로 본매 편지 한 통씩 주고받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도 이거 김 원장님 같은 경우 그 가게에 이렇게 하나 걸어 놓으시고 제일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저희는 고객님을 아주 나중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뭐 고객을 진심으로 뭐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써놔봐야 그거는 그냥 이성적 문장이고 이런 시를 한 수 딱 써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라면서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는 프로포즈용 시입니다. 그죠? 주변에서 너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고 싶어진다.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게 된다. 그게 바로 너다. 와, 대박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만약에 그 낯선 편지를 우리 김 원장님이 받으셨다. 어떠시겠어요? 토크. 자, 저번에 우리 그 감정 수업 책 했잖아요. 강신주에. 그때 우리 기억나세요? 아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외로워할 때 남편이 가짜로, 그죠? 어떤 낯선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죠. 예, 그게 이제 감탄이라고 하는 감정이었는 것 같은데, 그때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사는 법.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도 남는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문장 중에 오늘 일은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도 남는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네. 그 뭐예요? 거의 그 나머지 행복한 날들은 전부 다 누군가를 자, 꽃끈을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이 애가 얼마나 똑똑해, 그죠? 예를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야야 내가 죽으면 나중에 내 무덤에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울어줄 거지? 이렇게 물으면 이 머리 좀 나쁜 애들 같으면 네 이럴 거예요 아마 네. 이놈이 아주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그죠?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그렁그렁 흘렸다. 이거는 뭐죠?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이 시로 녹여냅니다, 시로. 그래서 시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탁월한 언어력을 가지고 계신. 자, 혼자서 이 시를 김 원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혼자서 물이 지어 피어 있는 꽃보다 두셋이 피어 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외초로울 때 있다. 두셋이 피어 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에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요즘 외로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에 이만한 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혼자 이렇게 있어서 있거든.
가서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문자 한 통을 보내더라도 무리지어 피는 꽃보다 예, 두세 시서 피어 있는 꽃이 또는 혼자 피어 있는 꽃이 더 아름답단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어, 정현수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꽃이 혼자 피어 있는 꽃 볼 때 있죠. 그러면 그 네, 꽃을 보고 네. 뭐라고 말하십니까? 혼자, 음, 요즘 정말 세상이 너무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세요. 꽃들이 너무 네. 예뻐서 참 홀릭을 당합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오늘 이제 꽃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루시아 책도 좀 집에 있는 거 주섬주섬 보고도 하기도 했었는데 혼자 있는 꽃, 저는 글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좋았어요. 좋아요. 꽃을 어쨌든. 혼자 피어 있는 이쪽에 무리지어 피어 있는 꽃이 있고 이쪽에 혼자 어떻게 재수 없이 씨가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 피는 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꽃들을 보면 우리가 야, 넌 혼자 있으니까 더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야, 이 등신아, 너는 왜 저 속에 못 들어갔냐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러고 삽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게 그죠? 그 속에서 1등을 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더 이뻐지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이런 시가 우리를 한번 그런 면에서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다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골라낸 것이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더욱 좋아한다. 와, 이거 대박.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주면 선물 주면 다 좋아하는데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는 것보다 내가 가진 하나 가운데 하나를 줄 때 좋아한다. 아,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그 하나 가운데 오직 하나, 부디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는 말아다오. 이 시도 나무, 너의 허락도 없이 너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어버리고 너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마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바람 부는 들판 끝에 서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 나무 되어 울고 있다.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이거 우리 이정숙 사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서툴지 않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금방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어디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이 목소리를 들었던가? 서툰 것만이 사랑이다. 낯선 것만이 사랑이다.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오늘도 나는 네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 와, 끝장나기 좋네요. 진짜 뭐야. 와, 그쵸? 네, 서툴지 네네. 않아야 한다. 익숙한 것은 아니다. 서툴다. 낯설어야 한다. 서툴고 낯설어야 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야생성이라 그러죠. 야생성. 야생성. 그러니까 야하다라고 할 때 야하다라는 말은 야생스럽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벌거벗고 있으면 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야하다는 것은 사실은 낯설죠. 네, 서툴고 거칠고. 그래서 야한 남자, 야한 여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야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거칠다 또는 서툴다, 낯설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혹시 너무 서툴지 않고 익숙한 듯하게 뭔가를 하면 제비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자,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사람.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비굴하지 않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행복. 이거 굉장히 좋은 시거든요. 이 시. 우리 이재덕 사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다 가지고 계세요? 세 가지? 네, 있습니다. 그죠? 네. 저녁 때 돌아갈 집 있고 힘들 때 생각할 사람 있고 혼자서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면 너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
그 교육장 같은데 이거 붙여놓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다 행복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불꽃 3에서 쭉 이 불꽃에 대한 시가 나오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건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런 시도 있습니다. 기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가면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감동스러운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 목소리 톤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막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은혜를 받아버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보면 이제 막 아주 일반적인 이 말들을 이제 중언부언하는 경우도 있죠. 뭐 저보고 하는 기도는 아니니까 뭐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문을 혹시 대표로 뭔가 한 말씀 하실 때 이런 것 정도 한마디 해주시면 대박이죠. 이거는 감동의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라. 추운 사람이라면 더 추운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걸 잊을까 걱정이다, 사랑아.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아끼지 마세요. 이건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시입니다. 정윤수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끼지 마세요.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은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자, 뒷모습. 이것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그런 식. 뒷모습, 귀가 예쁘거든 귀만 보여주시오. 눈썹이 곱거든 눈썹만 보여주시오. 입술이 탐스럽거든 입술만 보여주시오. 하다못해 담배같이 끼운 손가락이 멋지다면 그거라도 보여주시오. 보여줄 것이 정의나 없거든 보여줄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오. 기다린 뒤에도 보여줄 것이 없거든 뒷모습을 보여주시오. 조심조심 사라져가는 그대 뒷모습을 보여주시오. 나의 사랑은 가짜였다. 말로는 그랬다. 사랑은 지는 것이라고. 지고서도 마음 편한 것이라고. 그러나 정말로 지고서도 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말로는 그랬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버리고도 행복해하는 마음. 그러나 정말 버리고서도 행복한 마음이 있었을까? 네. 그죠. 나의 사랑은 가짜였다. 아까 유시아 시인이 그 노숙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노숙자가 자기에게 안아달라고 했을 때 멈칫거림으로 해서 자기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것을 실토했던 것과 이분이 지금 이 시를 썼던 것은 같은 면에서 이렇게 쓰여진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레임, 사랑은 서성됨, 사랑은 산들바람, 사랑은 나는 새, 사랑은 끓는 물, 사랑은 천의 마음. 말을 아껴야지 눈물을 아껴야지. 참고 참으면 사랑의 말에서도 향내가 나고 아끼고 아끼면 사랑의 눈물도 포도알이 될 것이다. 혼자 속삭이는 말, 혼자 돌아서서 지우는 눈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명의 시인이 쓴 이 시집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죠. 이런 시들은 사실 오픈된 곳에서 만나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저희 채팅방에 안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저희 채팅방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분은 자기를 초대해 주신 분에게 그쪽으로 초대해 달라고 하시면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매일 거의 이제 시간이 조금 나면 이렇게 뭘 하죠?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연습을 제가 이렇게 과제를 드리는데 의외로 이 표현력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봄에 가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봄에 시집 하나 안 읽고 넘어갔다면 살았다 할 것이 없고 봄에 시 한 수 안 썼다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해내지 못하는데 먹어서 못하랴. 이런 이야기로 제가 한 말씀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세련된 용어를 써서 멋있게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연습들을 좀 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집 두 권을 오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